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단원 한국문학의 특질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그 중에서 시조 세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할 거예요. 교과서 페이지는 101쪽이고요. 거기에 시조 3개가 쭉 나란히 나와 있죠. 워낙 유명한 시조들이라 다 아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작품 개관 정리하고 그리고 본문 내용 볼게요. 첫 번째 시조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갈래는요, 시조 중에서 이제 정형시니까 시조는 정형시, 그리고 평시조. 정형시자 평시조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지? 그치, 한정가. 한가로운 정서. 자연을 한가롭게 즐기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한정가라고 얘기해요. 쓰셨어요? 그 다음에 성격 할게요. 성격. 낭만적, 풍류적, 전원적. 낭만, 풍류, 전원. 됐죠? 그 다음에 주제 쓸게요. 주제.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안빈낙도 혹은 안분지족. 둘 다 돼요.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삶. 주제 쓰셨어요? 그 다음에 특징 2가지. 첫 번째. 근경 알죠? 근경 가까운 거. 그리고 원경 먼 거. 그래서 거기 특징 첫 번째. 근경과 원경을 조화롭게 배치했어요. 근경과 원경을 조화롭게 배치. 그 다음 2번째. 무라일체 알죠? 무라일체 자연이랑 나랑 합체한 거. 자, 그래서 무라일체의 경지를 참신하게 표현했다. 특징 2. 무라일체의 경지를 참신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럼 이제 초장부터 봅시다. 10년을 경영하야. 여기서 경영했다라는 말은요, 내가 준비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내가 10년 동안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뭐 했어? 초려삼간을 지어냈어요. 초려삼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방 3칸짜리 초가집 하나?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초려삼간 지어냈다. 그러니까 초가집 하나.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초려삼간은요, 거기다 쓰세요. 안빈낙도. 안분지조. 그치. 안빈낙도, 안분지조.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초려삼간이라는 공간은요,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 쓰시느냐?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공간.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공간. 됐어요? 아까 3칸짜리 초가집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중장 가면 그 3칸짜리 초가집 중에 한 칸은 나 쓰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한 칸은 누구 줬어? 달 하나 주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치 맑은 바람한테 줬어요. 여기서 나오는 달이나 청풍이나 둘 다 자연을 의미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 묶으셔서 거기다 써요. 무라일체의 경지. 무라일체의 경지고 이게 뭐냐? 자연을 인간처럼 의인화한 거죠. 인간처럼 의인화. 무라일체의 경지를 의미한 거 자연을 인간처럼 대한 의인법. 그리고 요게 근경 가까운 거. 근경묘사. 됐니? 자, 그리고 마지막 강사는 여기 글자수 고정인 거 아시죠? 강사는 드릴 데가 없으니까 나머지 자연은 내가 들여놓을 곳이 없으니까 내 집에 그 초려삼간 집 그 주변에 병풍처럼 쭉 둘러놓고 봐야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의미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초려삼간 밖의 풍경을 시선이 근경에서 어떻게 그치? 근경에서 원경으로 확대되죠.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 확대 했어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 확대고요. 초려삼간 밖의 풍경을 표현을 한 거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요 첫 번째 시조는 이제 끝났고요. 2번째 황진이 시조 볼게요. 워낙 유명하니 뭐 다 알지 뭐. 일단 첫 번째 갈래. 갈래에 보시면 요것도 시조죠. 시조 중에 평시조고 그리고 요런 건 뭐라고 해? 그치 연정가라고 하죠. 연정가. 연정이 뭐야? 그치 사랑 노래 연정가. 자, 그 다음에 성격 고백적, 감상적, 그리고 낭만적, 또 하나 서정적.
고백, 감상, 낭만, 서정적. 그리고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했어요. 그 다음에 특징 첫 번째. 특징 1. 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냄. 순 우리말 많이 썼거든요. 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냄. 두 번째. 의태법이라는 게 의태어 활용한 걸 의태어 아시죠? 모양 흉내낸 말. 그래서 의태법 그리고 대조법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 특징 2. 의태법, 대조법 등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세 번째. 황진이가 시를 잘 짓는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지. 세 번째, 추상적인 대상 아시죠? 시간이야, 시간.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 했어요? 자, 그럼 초정부터 볼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표현했죠. 동짓달 기나긴 밤. 밤이 정말 긴 그런 동짓달의 어느 기나긴 밤. 그래서 이 기나긴 밤은 무슨 밤이야? 그치, 거 옆에다 쓰세요. 임없이 혼자서 독수공방하는 그런 밤이에요. 의미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정적 시간. 의미 없는 시간, 부정적 시간, 그리고 이게 시적 화자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동짓달 기나긴 밤. 의미 없으니까 시간이 더 길고 부정적이고 싫고 그런 밤인 거야. 이런 밤을 어떻게, 밤이라는 게 시간적 개념이잖아. 근데 얘를 한 허리를 어떻게 버혀내다 베어내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놨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 되면 굽이굽이 펴겠어. 자, 여기 봐봐. 밤이라는 시간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걔를 베어내요. 그리고 둘둘둘둘, 서리서리라는 말이 돌돌돌돌돌 많은 거거든요. 동그랗게. 서리서리 넣어놨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오는 그 밤이 되면 그 동글동글 돼 있는 거를 다시 쭉쭉 펴서 시간을 잊고 싶다.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버혀내어 넣었다가 굽이굽이 펴겠다. 여기가 뭐야? 그치? 여기가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치?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한 부분이에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한 부분이고 그 옆에다 쓰세요. 추상적인 시간을 시각적으로 나타냈고요. 추상적 시간을 시각적으로 제시,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살표 하나, 대상의 주관적 변용. 내가 내 자의에 의해서 그걸 바꿔서 표현했다. 뭐 이런 표현인 거야. 그래서 대상의 주관적 변용 하셨어요? 자, 그리고 다시 중장. 춘풍 이불 아래. 이 춘풍은 따뜻한 거잖아. 봄바람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거기다 쓰세요. 임을 향한 사랑 정성. 임을 향한 사랑 정성. 이런 걸 내포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서리서리. 그리고 굽이굽이. 이 표현 보이시죠? 요게 뭐야?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의태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치? 의태어. 모양 흉내낸 말. 얘가 뭐 중에 하나? 그치,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를 활용하면 어떤 느낌? 그치, 생동감, 사실감 등등등등. 이해됐어요? 그래서 음성상징어를 활용해서 이런 효과를 얻게 되고요. 서리서리, 굽이굽이 이런 것들이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묘미도 살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이 어론님이라는 표현이 사실 원래는 되게 야한 말인데 어쨌든 정든님, 예, 내가 사랑하는 그런 정든님이 오신 날 밤이 되거들랑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동짓달 기나긴 밤은 나 혼자 보내는 밤이고, 어른이 오시는 밤은 나 혼자가 아닌 같이 보내는 밤이니까 따뜻하고 좋고 아주 즐거운 시간인 거잖아. 그치? 거기 밤 묶어서 쓰세요. 뭐라고 쓰시느냐? 임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시간. 임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시간. 그래서 요거는 현실은 아니죠. 그래서 상상, 기대하는 미래죠. 상상하고 기대하는 미래. 그런 날 밤이 되거들랑. 그러니까 누구랑 그 위에는 동짓달 기나긴 밤이랑, 그치, 어른인 오신 날 밤이랑 서로 대조적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대조법이 또 나오는 거야. 됐어요?
하셨어요? 자,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 어른님 오신 날 밤, 두 개가 서로 대조. 여기까지 하셨어요? 요 표현상의 특징을 잘 봐두세요.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로 나오는 그런 시조고요. 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 다음 세 번째. 워낙 유명한 사설 시조죠. 거기 아래다가 간단하게 또 작품 개반 정리합시다. 거기 보시면 사설시조, 시조 중에서도 사설시조고요. 왜? 중장이 엄청 길어졌죠? 그래서 사설시조, 그 다음에 감정을 푼 서정시, 그 다음에 이런 건 풍자시라고도 하죠. 그치? 그 다음에 성격. 우의 아시죠? 우의. 그치? 돌려서 표현하는 거. 직설적의 반대. 자, 우의적이다. 그 다음 비판적이다. 그 다음 희화적이다. 희화. 웃기다. 재밌어. 그리고 풍자적이다. 다시 우의적, 비판적, 희화적, 풍자적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주제 쓸까요? 주제. 양반계층의 허장성세. 허장성세 아시죠? 허세 부리는 거. 양반계층의 허장성세 및 약육강식. 알죠? 강한 놈이 무조건 먹는 거. 양반계층의 허장성세 및 약육강식의 세태풍자. 세태풍자. 했어요. 그 다음에 특징 두 가지 쓸게요. 첫 번째. 대상을 희화화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는 얘기지. 대상을 희화화해서 표현함으로써 웃음 유발. 그 다음 두 번째. 의인법, 상징법, 그리고 대조법. 역시나 표현 방법 때문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시조죠. 의인, 상징, 대조. 의인법, 상징법, 그리고 대조법.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초장부터. 자,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꼭대기 위에 그 위에 앉아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한 두터비가 파리를 물었잖아. 그러니까 두터비가 더 강자겠지, 그치? 두터비에다가 쓰세요. 부패한 관리. 그 다음 양반이나 탐관오리. 했어요? 부패한 관리, 양반 혹은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존재. 이게 상징적 의미지. 부패한 관리, 양반, 탐관오리 상징. 그 다음 얘가 파리를 물었어. 그러니까 파리는 그치 집에 당하는 아이지. 그래서 거기 일반 백성, 힘들게 살아가는 일반 백성.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두엄이라는 거는 두엄이니까 말 그대로 뭐야, 똥이지. 똥덩어리 그 거름덩어리. 자, 그런 두엄 위에 치달아 꼭대기 위에 앉아서 그러면서 으스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두엄이라는 게요, 거기 간단하게 뭐라고 쓰시나, 부정축제했단 말 아시죠? 자기 권력 이용해서 비리를 저질러서 부정으로 축제한 그런 재산을 쌓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두엄은 부정축제의 상징, 그래서 더러운 거, 혹은 두터비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되게 권력을 쥐고 허세 부리는 모습, 부정축제나 혹은 권력 남용하는 그런 허세 부리는 모습, 권력 남용, 허세. 뭐 어쨌든 여기 나오는 두터비의 올바르지 못한 그런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 올라가서 건너산을 바라봤더니 백송골이 떠 있는 거야. 백송골은 두터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매거든요. 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터비보다 높은 관리라고 보니까 요거는 뭐 중앙관리, 정부에 속한 중앙관리, 그래서 두터비는 뭐 지방관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두터비보다는 권력이 더 있는, 그치? 그런 높은 중앙관리나 혹은 외세, 외부 세력, 요거라고 봐요. 요게 상징적 의미. 백송골이 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슴이 끔찍해서, 거기 보이죠? 가슴이 깜짝 놀래서 풀떡 뛰어서 내닫다가, 뭔지 알죠? 너무 놀래서 어떻게? 자, 나보다 강한 존재가 있으니까 내가 막 허세 부리고 있었잖아. 갑자기 가슴 끔찍 하더니 풀떡 뛰어서 막 내려오다가 떼굴떼굴 구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묶어서 쓰세요. 이게 뭐 하는 자세냐? 자신보다 강한 존재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두터비.
알죠? 강자 앞에서는 약한 척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척하는 그런 거지 같은 아이들. 자, 그래서 자신보다 강한 존재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행동을 묘사한 거죠. 그러다가 두엄 위에 자빠졌어요. 그 똥덩어리를 다 묻히고 대굴대굴 굴른 거죠. 그래서 요런 표현 자체가 두엄 아래 자빠졌다. 요런 게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희화화. 됐죠? 자,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놓고 마지막 종장에 들어가는 이 표현은요. 떼굴떼굴 굴른 두터비의 말이에요. 두터비가 떼굴떼굴 굴러놓고 그 다음 뭐라 하냐. 모처라 마침 다행히 뭐 이런 말이에요. 마침 다행히 날랜 아주 날쌘 내실망정 나였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애얼질 뻔했어 멍들 뻔했어. 뭔지 알죠? 떼굴떼굴 굴러서 보니까 완전 쪽팔린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대상을 또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두터비의 말인데 쓰세요. 화자 두터비고요. 두터비.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탐관오리의 허세풍자. 했어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탐관오리의 허세풍자.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요 세 시조에 관련된 거는 다 했고요. 간단하게 그 뒤에 내용 정리 한번 할까요? 자, 1번은 그림 그려보세요. 2번부터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자,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봐라. 자, 거기다 쓰세요. 첫 번째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고 1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짓날에도 다시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고 1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짓날에도 외롭게 독수공방하는 처지이지만 여전히 임을 그리워하고 그와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다. 여전히 임을 그리워하고 그와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해됐죠? 자, 그 다음 3번. 요거 상징적 의미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항상 나오는 거죠. 뭐 두터비 씁니다. 두터비는요. 백성을 상대로 부당한 횡포를 일삼던 양반계층 혹은 탐관오리를 상징하고 파리는 두터비에게 당하던 힘없는 백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백송골은 두터비보다 지위가 높은 관리 혹은 외부 세력, 외세를 상징한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요 대단원이랑 관련해서 그 내용과 형식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조금 길긴 하지만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10년을 경영하여 라는 그런 시조의 내용부터 자, 거기다 쓰세요. 화자는 자연 친화와 무라 일체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조에 담겨있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의 흥취를 통해 한국 문학의 내용적 특질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한국 문학의 모습이 드러난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야. 이해됐죠? 그 다음 그 옆에 형식 쓰셔야죠. 형식에다가 아시죠? 평시조. 자, 이 시조는 평시조로 3장 6구 4음보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시조는 평시조 3장 6구 4음보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양식적 규칙을 지키면서 절제와 여운의 멋을 담아낸 한국 문학의 형식적 특질을 엿볼 수 있다. 했죠? 자, 그 다음 동짓달 내용 쓸게요. 내용.
자, 화자는 임과 이별한 후에 화자는 임과 이별한 후의 정함과 임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조에 드러난 이별과 절절한 그리움, 임에 대한 사랑을 통해 했어요. 이 시조에 드러난 이별과 절절한 그리움, 임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한국 문학의 내용적 특질을 엿볼 수 있다. 한국 문학의 내용적 특질을 엿볼 수 있다. 했죠? 그 다음 형식 쓰세요. 형식. 자, 이 시조는 평시조로 똑같아요. 3장 6구 4음보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요거 먼저 쓰시고 이 시조는 평시조로 3장 6구 4음보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 작품은 순우리말 의태어, 순우리말 고유어죠. 순우리말 의태어 서리서리와 구비구비를 대비하여 시의 운율을 살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리서리 구비구비를 대비하여 시의 운율을 살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두터비 파리 물고 내용 씁니다. 화자는 두터비로 표상되는 양반계층의 허장성세를 풍자한다. 화자는 두터비로 표상되는 양반계층의 허장성세를 풍자한다. 이러한 풍자를 통해 한국문학의 내용적 특질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풍자 대상이 양반계층이라는 점에서 서민들의 현실 비판 의식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형식. 얘는 사설시조죠? 자, 씁니다. 이 시조는 사설시조로 중장 또는 종장이 길게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이 시조는 사설시조로 중장 또는 종장이 길게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규칙을 변형시키는 가운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자유롭게 담아냈던 데에서 한국 문학의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적 특질을 엿볼 수 있다. 굉장히 개매해. 한국 문학의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적 특질을 엿볼 수 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사설시조를 보죠. 자, 다섯 번째, 두터비 파리를 물고 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을 찾아보고 웃음의 성격을 다음 작품이랑 비교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요 시조는요, 작자미상의 시조, 벽사창 거기다 쓰세요. 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해학적으로 노래한 사설시조예요. 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해학적으로 노래한 사설시조. 그러니까 내가 임을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임으로 착각해서 속은 거야. 그래 놓고 쪽팔리네? 뭐 이런 겸연쩍음 있잖아. 그걸로 다시 이제 내 모습을 내가 너무 경솔했네? 막 이러면서 그걸 넌지시 돌리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근데 사실은 얼마나 이 사람이 간절하게 기다렸으면 그런 거에 속겠어. 그치? 비슷하죠. 마지막 종장은 거의 똑같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성격을, 이제 차이나는 성격을 써라라는 거거든요. 가장 큰 핵심 단어는 그거죠. 풍자와 해학. 요 두 가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거기다 쓸게요. 정리. 자, 두터비 파리를 물고 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은, 쓰고 계세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 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은 두꺼비가 백송고를 보고 도망가다가 두엄더미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장면과 그 후 자화자찬하는 자기 내가 잘났으니까 이 정도인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화자찬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 장면이다. 그리고 요 시조, 제시된 시조, 벽사창 밖이 어른어를 커늘 요 시조에서는, 벽사창 시조에서는 창밖의 그림자를 임으로 보고 뛰어나갔다가
착각이었음을 깨닫고 겸연쩍어 하는 화자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자, 이제 차이점 쓸게요. 자, 두터비의 웃음이 두터비나 세태를 희화화함으로써 하고 있죠? 두터비의 웃음이 두터비나 세태를 희화화함으로써 유발되는 풍자라면 풍자 됐죠? 벽사창의 웃음은 화자에 대한 솔직히 너무 불쌍하잖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면 그러겠어. 그치? 화자에 대한 연민의 시선이 섞인 해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나와 있는 표현 활동은요. 시조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 한 걸음 더 볼게요. 한 걸음 더 보시면 거기 중요한 것만 체크합니다. 첫 번째 시조, 얘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뜻을 노래한 요게 주제인 거죠. 그리고 동지 따름, 여성 화자가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거. 자, 그래서 보통 고려 유신들의 절개, 사대부들의 강호 한정가, 그리고 기녀, 알죠? 기생들의 연정가, 요런 것들이 조선 전기 평시조의 우아미, 비장미, 요런 것들이 주로 미적 특질이었고, 그 다음 조선 후기 가면 세 번째 나온 그 두터비 있죠? 두터비. 작가층이 확대돼서 평민 가객들도 시조를 짓기 시작하면서 평민들의 사상, 감정이 시조에 반영되었는데 이런 사설 시조에서 해학과 풍자의 수법으로 재미있게 익살, 교훈을 주는 골개미가 두드러진다. 조선 초기의 평시조들은 주로 우아미, 비장미 이런 거였다면 조선 후기 넘어가면 재밌게 해학적으로 표현한 골개미가 두드러진다. 요거 차이예요. 다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품 어디 갔니? 임꺽정 봅시다. 다음 장. 짜잔. 어우, 남자네 남자. 자, 임꺽정 체크합니다. 작품 개관부터 먼저 정리 고핑칸에 쓰실 수 있죠? 자, 첫 번째 갈래요. 갈래. 이거 원래 엄청 길어요. 장편소설이고요. 장편소설. 그래서 장편소설, 그리고 긴 걸 우리가 대하소설이라고도 하거든요. 대하소설. 장편소설, 대하소설. 그리고 역사소설. 역사소설. 됐죠? 장편, 대하, 역사. 그 다음 성격 체크합니다. 성격. 사실적이다. 해학적이다. 풍자적이다. 그리고 민중적이다. 사실, 해학, 풍자, 민중. 됐죠? 주제 쓰세요. 주제. 모순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의식. 모순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저항. 그리고 특징은 4가지 정도 쓸게요. 첫 번째, 해학적으로 장면 묘사. 해학적 장면 묘사. 두 번째, 조선 민중의 삶과 사회 변동을 실감나게 제시. 조선 민중의 삶과 사회 변동을 실감나게 제시. 세 번째, 토속적인 순수 고유어를 풍부하게 사용. 토속적인 순수 고유어를 풍부하게 사용. 그 다음 네 번째, 하층민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과 저항 의지 제시. 하층민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 저항 의지 제시했죠? 자, 뽑은 줄거리부터 먼저 볼게요. 자, 양반이 장고는 연산군대에 유배됐다가 천민봉단이랑 결혼을 하고요. 복권된 이후에도 금슬 좋게 잘 지냈는데 봉단이 외사촌 임돌이의 아들 임꺽정이가요. 누이가 봉단의 숙부 양주팔의 아들과 혼이 날 때 함께 상경에서 친구를 사귀고 글과 검수를 배우고, 자, 그 후 걱정이는요, 양주팔과 각처를 유람하다가 양주로 돌아오고 작년이 되어서는 을묘외변 때 활약하기도 한대요. 자, 그리고 임꺽정이는 청속골 화적패의 과고주는요, 그 청속골 화적패의 한 일원인데요.
되게 무식하게 나와요. 고집세고 무식하긴 한데 우직하고 순진한 인물. 그래서 의리를 중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정리. 그리고 소금장수 막봉이랑 또 다투게 돼요. 막봉이는 얘도 화적패인데, 청석골 화적패인데 힘이 아주 센? 뭐 이 정도. 자, 막봉이랑 다투게 되자 기존의 친분을 앞세워 그들을 화해시키고 막봉이와 길을 떠나요. 자, 그 다음 얘기. 송도 부중에서 송도의 그 가운데 부가운데에서 얼마 안이 나왔을 때 뒤에서 에라 비켜서라 하고 길 잡는 소리가 나서 장소 안내하는 길 안내하는 그런 소리가 나서 꺽정이와 막봉이는 길 한 옆으로 비켜섰어요. 이거 뭔지 알죠? 양반들 지나갈 때 야 비켜 빨리 비켜 빨리 비켜 라고 얘기하는 거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시대상이지. 시대상 뭐냐? 길 잡는 소리가 나서 한켠으로 비켜섰다. 거기다 쓰세요. 신분에 따라서. 양반 지나간다고 막 비키라고 막 그치? 거기다 쓰세요. 양반이 행차할 때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비켜서야만 했던 당시 사회의 모습 제시. 양반이 행차할 때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비켜서야만 했던 당시 사회의 모습 제시. 자, 탄건을 쓴 자, 양반 하나가 부단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거기 마부 이외에도요 전배 후배가 하나도 없어서 전배 후배라는 거는요 벼슬아치가 다닐 때 앞뒤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거기 전배 후배라는 거는 벼슬아치가 다닐 때 앞뒤 따라다니는 사람들. 걔네가 하나도 없어서 행차기구가 좋지는 못하지만 양반의 의관이 번지르르 한 것은 호사하는 아주 잘 살고 그런 재상만 못지않더라. 주홍코와 탑삭뿌리 수염에 풍신 없는 양반이 공연히 율기하고 엄정하게 그렇게 이제 인상을 잡았다는 얘기겠지? 그렇게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 위에서 끄덕거리고 가는 그 조격이 그 태도가 그 따위 모습이 뭐 이런 거예요. 거기 묶으세요. 자 했어요? 양반이 공연히 율기하고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 위에서 끄덕거리고 가는 그 조격 거기까지 묶으시고 쓰세요. 볼품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볼품 없다는 게 별거 없는 놈인 거야. 볼품이 없는데도 양반이라며 권위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됐어요? 모습 제시. 양반 볼품이 없는데도 양반이라며 권위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 사람을 제시한 거야. 그래서 얘가 뭐야? 그치 풍자대상. 풍자대상. 그 꼴이 하도 우스워서 막봉이가요 뒷생각은 하지도 않고요 그냥 막 웃었어요. 대놓고. 무슨 말인지 알죠? 신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지 뭐. 뒷일 생각하지 않고 양반을 비웃음. 양반 비웃는 모습. 했죠? 자 그러니까 양반이 마부를 시켜서 말을 세운 후에 막봉이를 가리키며 야 저 총각 좀 불러와봐. 총각놈 막봉이 놈 불러와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부를 보냈어. 총각 저리 좀 가세요. 아, 왜 오라 그러냐. 박선다님께서 불러오라 하시네. 저랬지. 박선달이고 박첨지고 알지 못한 사람 나보고 왜 오래. 쫄지 않아. 그치. 여기 보이죠? 여기에다가 거기다 쓰세요. 양반의 권위에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음. 했어요? 양반의 권위에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음. 막봉이의 말소리가 굵어서 말 위에는 양반 귀에까지 다 들어갔어. 그놈 이리 잡아오너라. 이제 대놓고 저 새끼 잡아와 뭐 이런 의미겠지. 그치? 화가 났다는 뜻이야. 양반이 호령하며 마부가 덜미를 짚으려고 손을 내미니까 막봉이가 아 니게다 함부로 손을 대고 이래.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 이런 거지. 짱이야. 자 그 다음 하고 예사로 그냥 훅 밀었는데 마부가 뒤로 나자빠져. 뭔지 아시죠? 거기 쓰세요. 막봉이의 힘이 셈. 막봉이의 힘이 셈. 아이쿠머니 하고 소리를 질렀어. 자 그랬더니 양반이 이거 보고요. 아니 양반의 하인을 치다니 저런 하면서 또 불호령을 하고 또다시 이런 못생긴 놈 같으니. 이런 못생긴 놈이 얼굴이 못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막봉이 같은 놈 하나 못 잡아오는 못난 놈. 알죠? 못난 놈 이런 뜻이야. 못난 놈. 자 얼른 일어나서 그 놈을 못 잡아온단 말이냐 하고 마부에게 강호령을 했어요. 엄청 욕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만히 보고 서 있던 꺽정이가 꺽정이는 아시죠? 꺽정이는요 원래 백정의 아들이에요. 백정 알죠? 백정이라는 거는 천민 중에서도 가장 그 최하
라고 보는 그런 백정의 아들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런 사회개혁의 의지를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신분차별을 넘고자 하지만 끝내 실패하는 그런 인물로 제시가 되죠. 자, 말썽이 더 되기 전에 홍구멍을 내어 쫓으려고 생각하고 자빠져 있는 마부에게 가서, 자, 그걸 체크합니다. 두 손을 밑으로 집어넣어서 복판과 등 복판과 된 볼기를 치어들어서 가로 떠받치고 섰다가 한 번 공중에 높이 찌들이고 다시 받아서 일으켜 세우며 사람을 갖고 공처럼 갖고 노는 거야. 뭔지 알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초인적인 모습. 보통 사람이 아니야. 초인적인 면모. 인격정의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박선달이 문제를 좀 더 키우기 전에 빨리 쫓아내려고. 그리고서는 양반 들어라 하고 큰소리로 사람다리 말다리 모조리 퉁겨놓기 전에 얼른 가거라. 다리 부숴놓는다. 빨리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양반이 호령을 더 못해요. 미친 애잖아. 그래서 넋 놓고 주저앉았는 마부를 내려다보며 빨리 가자. 이제 겁드셨어. 그래서 이제 꼬리 내리고 가는 거죠. 하고선 재촉했어요. 마부가 고삐를 잡고 말을 끌어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 막봉이는요, 전보다 더 크게 소리를 내서 웃었어요. 조롱하는 거죠. 조롱. 겁먹고 이제 가는 그 모습을 조롱하는. 체크합니다. 양반을 조롱하는 모습 했어요. 자, 그랬는데 양반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걱정이와 막봉이가 말뒤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한동안 앉아서 웃고 이야기하다가, 왜 이제 양반 일행이랑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야. 자, 그러다가 일어나서 이제 노량이라는 건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걸어갔대요. 널문이라는 건 널빤지문이에요. 널빤지문. 널문 주막 앞에 와보니까, 아휴, 벌써 멀리 갔겠거냐는 그놈이, 그 박선달이라는 양반이 주막방에 들어가서 술장사 계집을 앞에 앉고 술 먹으면서 또 희영수하고 있어. 실없이 막 혼자 막 성추행하고 있었겠지 뭐. 자, 그래서 얼마나 한심하니. 거기다 쓰세요. 권위적이면서도 유흥을 즐기는 한심하고 이중적인, 권위적이고 유흥을 즐기는 한심하고 이중적인 양반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 비판한 거겠지? 자, 막봉이가 이걸 보고, 아휴, 보아하니 낯살이나 저기 처먹은, 그 많이 먹은 그런 작자가 기집은 꽤 밝히는 모양이다. 욕이나 한 번 더 볼까 보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걱정이가, 야, 그만두고 우리끼리 가자. 이제 일 크게 벌리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고 팔을 잡아 끌고 주막 앞에 그대로 지나왔어요. 걱정이와 막봉이가 임진강 나루에 와서 이제 배를 기다리느라고 배 타고 가려고 하는 거죠. 한동안 앉았다가 배를 탔는데 사공이 배를 띄우려고 할 때쯤에 박선달의 마부가 사공 잠깐 기다리슈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몰고 쫓아와요. 그다음 됐어요? 자, 그렇게 쫓아오는데, 자, 박선달이 막봉이와 꼭정이가 배 안에 있는 걸 보고요. 배를 탈까 말까 주저하는 모양이더니, 나중에 상을 잔뜩 찌푸리고, 이미 한번 까였잖아. 타고 싶지 않았겠지.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탔어요. 배를 띄우지 않고 행차를 기다리던 사공이 배에 오르는 양반을 보고 공연히 입을 삐죽거렸어. 배가 물 깊은 중간에 와서 사공이 삿대를 놓고 긴 막대기, 그 노저는 막대기야. 그 삿대를 놓고 노를 저으려고 하는데 배 뒷부분이야. 배꼬물에 앉은 농꾼 한 사람이 가로 거친 뭔가 막히는 것을 보고 비켜나오 하고 불쾌스럽게 말하니 농부가 또 일어나서 배 안을 둘러보며 어디 가서 설 데가 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배, 거기 보세요. 어디 갔니? 하고 대답을 했는데 배, 여기서부터 10번째 줄이네요. 배에 사람과 짐승을 가득 태워서 선창 중간에 앉았는 옷 잘 입은 양반들 앞과 옆 외에는 설 틈이 없는 거야. 거기까지 묶으세요. 자, 이게 뭐냐면 배에 사람하고 가축하고 짐하고 자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 주위에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야? 양반 싫어하는 거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양반을 꺼려하는 평민들의 모습과 양반의 권위적인 모습. 제시.
양반을 꺼려하는 평민들의 모습, 그리고 양반의 권위적인 모습 제시. 저리 먹가오 하고 사공이 양반 앉았는 곳을 가리키며 소리로 꽥 지르니 농꾼은 아 양반님 내 옆댕이로 어떻게 가라고 옆댕이 옆으로 너 어떻게 가라고. 자 거기 체크합니다. 양반을 어려워하는 농부의 소심한 성격. 양반을 어려워하는 농부의 소심한 성격. 했어요? 자 하고 눈을 휘둥그렇게 떴어. 가라고 눈을 속아 잔말 말고 아 양반님네 꾸중하면 난 모르. 아 못도 생겼네. 아 잘난 사람 볼기 맞기 좋소. 자 그랬더니 볼기 맞고 살 터지거든. 집신 쉬는 발로 꽉꽉 밟아줄 테니까 염려 말고 가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거의 줄 치시고요. 부당하게 매를 맞고 살이 터지기까지 하는 이해돼요? 부당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서 맞는 거잖아. 부당하게 매를 맞고 살이 터지기까지 하는 부정적 상황을 그렇게 될까봐 못 간다고 얘기한 거거든. 그런 부정적 상황을 웃음을 유발하는 농담으로 표현.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해학적 표현이라고 하죠. 부당하게 매 맞고 살이 터지기까지 하는 부정적 상황을 웃음을 유발하는 농담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게 해학적 표현. 농꾼이 사공의 말을 듣고 웃으면서도 가지도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를 사공이 또 소리를 질러서 쫓다시피 했어요. 농꾼이 양반 옆에 가서 거북스럽게 이런 뜻이죠. 서 있는데 옹이의 마디 여기 나와 있죠. 옹이의 마디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생기는 거. 옹이의 마디로 설상가상으로 뭐 이런 뜻이야. 배가 뒤뚱거리는 바람에 농꾼이 넘어질 듯해서 엉겹결에 손을 내밀다가 양반의 어깨를 건드리고 깜짝 놀라서 팔을 어기렸어. 자 그랬더니 이거 봐라 뒤로 좀 물러서라 하고서는요 양반이 호령기 있게 말하면서 농꾼이 황망히 물러선다는 게 다른 행인에 또 발을 밟네. 아이 사람이 눈이 없나. 아 이놈 양반 새끼들 아주. 그렇지. 자 라고 하면서 행인이 또다시 농꾼을 떠다밀어서 하마터면 양반이 장기 튀김을 받을 뻔했어. 장기 보이죠? 자 그래서 양반이 벌떡 일어나서 농꾼을 발길로 차면서 야 이놈아 눈깔이 멀었느냐 어디로 대드느냐 고약한 놈들 다 보겠네. 별게 아니잖아 사실은. 자기 피하다가 그런 건데 근데 되게 권위적이죠. 이 새끼도 죽었어 뭐 이런 표현인 거잖아. 그치? 자 거기 체크하세요. 평민들을 하대하는 거죠. 하대하며 평민들을 하대하며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양반. 평민들을 하대하며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양반. 하고서 큰 소리로 호령호령 하니까 사공이 노지를 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대장질해서 밥술을 먹거든 국으로 가만히나 지내지 양반질은 다 뭐야? 아니 꼽게 뭔 소린지 알죠? 본지 양반도 아닌 주제 어디서 양반 행세야? 재수없어 아니꼬아 뭐 이런 표현인 거야. 그쵸? 이 원래 질이라는 표현이요. 여기 나오는 이 질이라는 접사가 되게 낮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이 부분은 쓰고 계세요? 양반 행세를 하는 게 아니 꼽다는 말이고요. 양반질이라는 말은 양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시하는 말. 다시 본이 양반이 아니면서 양반 행세하는 게 아니 꼽다라는 의미고 양반질이라는 말은요. 질이라는 전미사를 사용을 해서 양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시한 단어예요. 자 하고선 큰 소리로 짓거렸어. 자 근데 양반이 사공이 짓거리는 말을 듣더니 홀제 갑작스럽게 기세가 죽으면서 슬며시 앉아서 강산을 또 돌아보고 한마디도 못해. 이 새끼 뭔가 뒤가 구린데 그치? 자 이렇게 돌아보는 척해요. 이 말은 뭐야? 양반도 아닌데 진짜 양반인 척 하나봐. 그래서 사공의 말에 대꾸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공의 말이 맞음을 암시. 사공의 말이 맞음을 암시. 자 그랬더니 사공 가까이 앉았던 막봉이가 이걸 보고 개상하게 생각하면서 사공더러 저 양반이 아니고 대장장이요? 하고 물으니 사공이 양반은 무슨 말라벨 쏘는 양반? 대장질에서 모아서 밥술이나 먹는 거지. 대장장이 그거 하면서 대장간 하면서 돈 좀 벌어서 그걸로 저렇게 행세하면서 다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오다가 송도서 만났는데 꼭 양반으로 속았어. 이근방 사람이요? 이근방 사람 아닌가 배? 전에 알던 사람이요? 아니 대장장인 줄 어떻게 하고? 보면 몰라? 보면 어떻게 아냐? 그것도 볼 줄 모르면 구영강에서 사공질 하겠나? 여기 줄치세요. 내가 여기에서 사공하면서 사람 좀 볼 줄 안다. 이해되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사공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행동이나 외양, 겉모습이죠. 외양. 행동이나 외양을 보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음. 요걸 의미하는 거야. 사공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행동이나 외양을 보고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음. 대당장이 표가 어디 나냐 했더니 아유 표가 있다 뿐이냐. 우선 저 탑삭불이 수염 좀 봐봐. 수염이 왼편으로 쏠렸지. 그것이 왼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은 표 아니냐. 거기 여기 묶어서 첫 번째 양반이 아닌 대장장이인 증거. 양반이 아닌 대장장이인 증거 첫 번째. 오른손에 도구를 두니까 왼손으로 수염을 쓰다듬는다는 얘기죠. 아 그것만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냐 했더니 아 그럼 또 소매 거두칠 때 팔목 좀 봐라. 바른 편이 왼편, 오른쪽 편이 왼편보다 훨씬 굵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손으로 마치질한 표다. 막 두드리는 그런 표다. 힘이 장상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팔이 훨씬 더 굵다. 이게 두 번째. 좀 약한데 근거가. 어쨌든 양반이 아닌 대장장인 근거. 대장장인 근거 두 번째. 자 다음 자 사공이 한 손으로 노지를 하며 막봉이를 보고 이야기하다가 실수해서 노가 노조에서 벗어졌대요. 그 나무못. 자 그래서 사공은 노구멍을 얼른 다시 맞추더니 그 뒤에는 몸을 흔들면서 두 손으로 노를 줬고 그래 또 다른 표는 없어 라고 했더니 막봉이가 말을 물어도 돌아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내 일에 이제 집중하는 거지. 그치? 막봉이가 꺾여를 보고 양반이 아니라도 양반질 할 수 있느냐. 양반질 요 말 보이죠? 그 양반질에 이제 요게 또 관심이 가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양반 요거 비하하는 의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거기다 쓰세요. 양반을 비하하는 의미인 질을 붙여서 말했잖아요. 요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 양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단어. 양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단어. 하고 물으니 걱정이가 왜 갑자기 양반질하고 싶은 생각이 나나? 하고 웃었어요. 얼마 뒤에 배가 나룻가에 대이어서 여러 사람이 앞을 다투어 내리는데 양반질한다는 박선날도 헛기어 내려와서 마부를 시켜 기량식하는 쌀로 선가 값이죠. 그 배값을 치러주게 하고 곧 말을 타고 서울길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거만스럽게 굴었던 그 양반이 사실 알고 보니까 얘도 양반이 아니었던 거지. 자, 걱정이는 파주 두마니까지 와서 양주길로 가려 하고 막봉이가 혼자서 서울길로 올라오는데 해음령 그 곡에 못 미쳐서 박선달의 인마가 멀리 앞에 가는 것을 보고 까닭없이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났어. 왠지 이 아이에게 관심이 가는 거지. 그치? 저런 바보 같은 놈 뭐 이런 느낌도 나고. 자 그래서 까닭없이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나서 막봉이는 걸음을 제게 빠르게 떼놓았어요. 자 그리고 고개 밑에서 도적 두 놈이 박선달과 마부를 묶어 앉히고 부담을 맑게 해서 떼어버리는 중에 막봉이가 가까이 올라가면 껄껄 웃었어. 막봉이는 거기 어디 갔니? 막봉이는 도처에 봉패하는 것을 웃었건만 여기 보이죠? 낭패당하는 것을 보고 웃은 건데 이게 웃은 이유야. 거기다 쓰세요. 막봉이가 웃은 이유. 막봉이 웃은 이유. 도적들은 수상하게 여겨요. 예사 보통의 행인들 같으면 도망갈 텐데 도망가지도 않고 오고 그것도 수상한데 오더라도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껄껄 웃으면서 오는 게 더욱 수상한 거지. 그래서 도적들은요 얼른 부담장을 내려놓고 몽둥이를 들고 나섰어요. 이제 경계하는 거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자기들 보고도 도망가지도 않으니까. 자 막봉이를 경계하는 도둑들의 모습. 막봉이를 경계하는 도둑들의 모습. 두 놈이 모두 험상궂게 생겼는데 한 놈은 박선달과 같은 탑삭불이요 한 놈은 채수염이 좋았어. 자 채수염이 한두 걸음 더 앞으로 나와서서 손악한 아래 우뚝 서있는 막봉이를 쳐다보며 볼멘 소리로 그러니까 퉁명스러운 말투로 물어봤어요. 지금 껄껄 웃는 놈이 너냐? 네 좋을시더. 공손하게 대답하는 것이 장난조인 줄도 모르고 채수염은 가장 틀을 빼며 무엇 때문에 웃었노? 자 그랬더니 막봉이 또 다시 웃어요. 시비 거는 게 얼마나 웃겠어. 나 힘이 열날 텐데. 그치? 이거 다 쓰세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사건을 맞이하는 박선달도 웃기고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도적들도 웃긴 거지. 이거 다 쓰세요.
계속 낭패를 당하는 박선달도 웃기고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도적들도 우스워서 썼어요. 자, 그 다음 아니 저놈이 허파에 바람이 들었나 간이 뒤집혔나 이건 아시죠? 저 왜 저렇게 웃고 난리야? 왜 까닭없이 저렇게 웃고 난리야? 뭐 이런 의미지. 저놈이 판수인가 청맹관인가 라고 나와있죠. 판수라는 거는 시각장애인 거기 나와있죠. 혹은 청맹관이라는 거는요 거기다 쓰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멀쩡한데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멀쩡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혹은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멀쩡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비유한 말. 저놈 보아 아이놈이 어른들을 욕하지 않나? 도둑놈이 어린아이는 찾아서 뭐할 게냐? 이놈들아 받은 밥상 차 내던지지 말고 얼른 가서 부담이나 뒤져 가지고 가라. 저거나 가지고 가. 이거 알죠? 받은 밥상 차 버리지 말고 여기다 쓰세요. 자기한테 돌아온 복을 자기가 내차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속담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온 복을 자기가 도리어 내차는 경우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 아 저놈이 죽고 싶어 몸살났나? 아 너놈들 다 죽을 때까지 살아봐라. 자식 손자가 고려장진 해줄 거다. 다시 소려가 다 갖다 버릴 때까지 살 거야. 뭐 이런 의미인 거잖아. 지지 않아. 아 대단해. 자 그죠? 도적들의 협박하는 말에 비아냥거리는 막봉이. 아 힘 있으니까 좋다. 쓰세요. 도적들이 협박하는 말에 지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막봉이 모습. 자 그러니까 최수염이 분을 못 이겨서 턱까지 까부르면서도 막 위아래로 흔들면서 낯살 지긋한 덕에 나이가 좀 많아서 막봉이를 섣불리 건드리지 못할 사람인 줄 이미 짐작을 하고 탑삭부리 동물을 돌아보니 탑삭부리도 준이를 내서 뭐 내키지는 않는 거야. 선뜻 쫓아가지는 못해. 얘가 겁도 안 먹고 웃으면서 대꾸하는 게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라고 이미 눈치를 깐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선뜻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지도 못하는 거야. 최수염 옆에까지 나와서 막봉이를 내려다보며 벼르기만 해요. 이 자식 올라마 와봐라. 대가리를 바시러 겁만 주는 거죠. 오냐 올라가마 너희들이 어떻게 바시지르나 내 구경 좀 하자 하면서 막봉이가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막봉이가 이렇게 지적지적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해되죠? 천천히 올라오는데 도적놈이 양편으로 갈라서서 일시에 몽둥이로 내리죠. 얘는 또 무기를 들었네. 막봉이는 한 몽둥이는 첫 번에 비키면서 곧 잡고 한 몽둥이에는 어깨 바디를 얻어맞았어. 어깨 부분에 얻어맞았는데 대시근하게 별로 이렇게 뭐 요만큼도 여기지 않은 거야. 그렇게 여기지도 않고 두 번째 내리칠 때 한편으로 비키면서 또 한편으로 붙잡았어. 막봉이가 두 손에 각각 잡은 그 몽둥이를 한꺼번에 앞으로 들이채니까 최수염은 몽둥이를 놓치고 탑삭부리는 몽둥이를 치고 꼬꾸라지죠. 막봉이가 두 몽둥이를 다 빼앗아 내던지고 한 손으로는 최수염의 팔을 잡아 낚아서 마저 고꾸라뜨린 후에 두 놈의 상투를 한 손에 하나씩 잡고 머리만 치켜들고 이마바지를 하면서 그냥 데리고 노는 거지 뭐 애들. 그죠? 자 그렇게 이마바지 시키면서 거기 그냥 가지고 노네요. 거기다 쓰세요. 도적들과 막봉이의 싸우는 모습을 묘사한 건데요. 도적들과 막봉이의 싸우는 모습 묘사. 여기서 드러내는 건 아시죠? 막봉이가 매우 힘이 센 장사. 천하장사. 막봉이가 매우 힘이 센 장사임을 제시한 거죠. 도적들과 막봉이 싸우는 모습. 막봉이가 힘이 센 장사임을 제시. 너희 놈의 힘 가지고 네 대가리를 부순다고 흰소리냐 뭐 헛소리냐 이런 말야. 장사를 몰라 배웠고 죽을 죄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아. 이제 비는 거죠. 누가 너희 놈을 죽인다냐? 혹에 도칠 만큼 이와지 시켜주면 죽을 때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줄 테니까 일어나서 절하고 빌어라. 어차피 얘네들을 내가 죽이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빌어. 잘못했다 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게. 이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최수염과 탑삭부리가 서로 붙들고 일어나서 코가 땅에 닿도록 뭔지 아시죠? 아주 깊이 있게 깊이 머리를 숙인다라는 그런 관용구죠. 관용구.
절하고 느러니 꿇어 앉아서 나란히 쭉 벌려서 꿇어 앉아서 손바닥을 마주 비비면서 빌어요. 너희들 이름이 뭐냐? 탑삭부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하는데 최수염이 이놈은 파눌티 사는 정상갑이었고 저놈은 호랭이꼴 사는 최판돌이옵시. 이름 얘기하죠. 저희들이 장사 같으신 분 누구? 그치, 여기 나오는 막봉이. 대장으로 매셨으면 성세가 우리 세력이 조금 이 성세라는 게 세력을 떨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세력을 좀 떨칠 수 있었는데 우리 대장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인 거야. 하고 말끝을 다 맞추지 않고 머리를 계속 꾸벅꾸벅 해요. 얘끼 미친놈 같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금은 도적질할 마음이 없는 거지. 얘가 나중에 화장표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거기 도적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 이해되죠? 장사의 성함이나 들어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명 말이냐? 나는 수원사람 길막봉이다. 자, 막봉이가 박선달에 묶여 앉고, 얘는 또 묶여 있잖아. 그게 얼마나 웃기겠어. 그걸 보고 또 다시 껄껄껄 웃으며, 얘 때문에 사실 웃었던 거죠. 거기다 쓰세요. 양반인 척 하던 박선달의 꼴이 우스워서. 양반인 척 하던 박선달의 꼴이 우스워서. 최수염과 탑삭부리를 돌아보며 난 간다 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박선달을 구해줄 의도는 없었던 거야. 이해되죠? 그냥 얘네가 시비 걸어서 그냥 혼내주고 가는 거죠. 하고서는요 다시 고갯길을 도드밟기 시작했다. 힘주어서 밟아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해되죠? 자, 그랬는데 박선달은요 아까 얘네를 이렇게 때려서 물리치는 걸 봤잖아요. 거기 박선달이 총각의 덕을 볼 줄로 알고 있다가 나를 풀어줄 줄 알았는데 기대감죠. 기대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의외로 총각이 자기들 구해주지 않고 가는 걸 보고 지가 몸이 달아서 야, 나 좀 구해주고 가 라고 이제 죽어가는 소리를 하는 거지. 자, 그랬더니 막봉이가 들은 채도 안 하고 걸어가니까 박선달과 마부가 펑펑 여보 이슈 하고 소리를 질렀어. 막봉이가 걸음을 돌치어서 다시 박선달 앞에 왔어요.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가더니 그런 인심이 어딨냐. 아니 상놈이 양반에게 무슨 인심을 써. 일부러 알면서 그러는 거지. 그치? 여기 체크, 여기 이 부분 체크하셔서 양반 행세를 하는 박선달을 비아냥거리는 부분이에요. 했어요? 양반 행세하는 박선달을 비아냥거리는 부분. 아, 그러지 말고 어서 이 묶인 것 좀 끌어달라. 아, 묶은 사람들을 끌어달라 그래. 아, 제발 좀 끌어줘. 그럼 끌어줄 테니까 아까 저 사람들처럼 나한테 절할래? 절 아시죠? 여기 체크하세요. 양반 행세를 하는 박선달의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제안한 행동이고요. 쓰고 계세요? 양반 행세를 하는 박선달의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제안한 행동. 그리고 양반이라는 권위에 대한 반감 표현이기도 해요. 양반이라는 권위에 대한 반감 표현. 자, 박선달은 대답을 안 하고요. 마부가 끌러만 주면 내가 선다님 대신까지 해서 절을 100번 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인이잖아요. 하인이니까. 그 체면을 지켜주려고 한 거지. 라고 하니까 막봉이가 이제 머리를 가로로 흔들며 마부가 박선달을 돌아보며 선다님 절 한번 해라. 절한다고 양반이 떨어지냐. 절하길 권하니 박선달은 마부에게 눈을 흘기며 절할 거냐 말 거냐. 안 한다면 나 그대로 갈 거다. 박선달이 고개를 그제서야 끄덕이니까 막봉이가 도적을 돌아보며 둘 다 끌러나라 하고 괴수가 그죠? 괴수가 졸개하게 분부하듯이 이미 제압을 한 거죠. 명령한 거예요. 도적들을 제압한 후 거기다 쓰세요. 도적들을 제압한 후에 명령하고 있는 막봉이. 자, 도적들이 박선달과 마부를 끌어놓은 뒤 막봉이는 또 버티고서 야 절해라 하고 재촉을 하니까 박선달이 이제 풀려났잖아. 자기의 팔다리만 주무르고 앉아서 일어나지 않아. 일부러 그러는 거 딴청 부리는 거죠. 그치? 거기다 쓰세요. 막봉이에게 절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 딴청 부리는 모습. 안 할 테요? 그럼 도로 묶으라 할 테니까 알아서 하고. 박선달이 막봉이의 을러맨다라는 표현은요, 위협한다, 으르다, 을러대다 이런 말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위협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가까스로 일어나며 끙 소리하며 절을 하죠. 자, 그랬더니 막봉이가 점잖게 오 하고 이거 조롱하는 거지. 자, 거기 막봉이가 점잖게 오 하고 요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절 받으며 박선달 조롱하는 모습. 박선달을 조롱하는 모습.
했어요? 박선달 조롱하는 모습 하고 절을 받고서도 또 껄껄껄 그런 모습 모양이 웃긴 거야. 자, 도적들도 따라 웃고 마부도 웃음 참느라고 입을 막는데 박선달만 두 볼이 밤을 문 것 같이 이게 팅팅 부어서 화났단 얘기지. 화나고 창피한데 어떻게 못해. 그래서 박선달만 두 볼이 밤을 부어 올랐대요. 창피해하는, 화가 나고 창피해하는 박선달의 모습. 화가 나고 창피해하는 박선달의 모습. 자, 그때 막봉이가 도적들을 보며 내가 양반의 절 받은 값은 해야겠으니 그 짐 뺏으려고 했던 거 도로 줘라 하고서 말을 일러서 부담이 다 된 후에 마부는 말을 끌고 박선달은 막봉이와 같이 걸어서 가파르기로 유명한 해음령을 넘어왔더라. 즉 박선달은 막봉이한테 이제 절했다. 그 다음 뒷부분 줄거리는요. 그래서 막봉이가 장사 중에서 만난 귀련이랑 이제 결혼을 하는데 장모랑 이제 갈등이 생겨서 집을 나와요. 그리고 결국 화적패가 돼요. 그리고 꺽정이 있었죠. 꺽정이는 가족이 투옥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청석골 화적패한테 도움을 받고 역시나 그래서 얘도 화적패에 가담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임꺽정이가 난 인물이잖아. 그래서 다시 화적패가 임꺽정을 중심으로 재편이 대장이 되는 거죠. 새를 키워서 관리 습격, 여기 보여줘. 관리 습격하고 관군들과 대립하고, 이거 뭔지 알지? 저항의지. 자, 그렇게 대립하고 관군에 붙잡힌 동료 서림이가 화적패 작전을 발설해서 이제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뒤에 표현 효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해 활동부터 볼까요? 첫 번째, 길 옆에서 장소에 따라서 사건을 정리를 해놨어요. 길 옆에서 있었던 거. 막봉이가 박선달 보고 소리내고 웃었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임꺽정이 호령해서 일단락됐어요. 자, 그 다음 주마갑 쓰세요. 박선달이 계집과 희롱하는 것을 보고 막봉이가 욕보일 생각을 했으나 임꺽정의 만류로 그만둠. 그리고 배안에서 자, 배안에서 약간의 소동이 있은 뒤 사공의 입담으로 아까 농군하고 일 있었잖아. 사공의 입담으로 박선달의 정체가 드러남. 대장장이, 그치? 자, 그리고 고개 밑에서 박선달과 마부가 도적들에게 봉변당하고 있는 것을 막봉이가 구해주고 박선달이 막봉이에게 절함. 했어요? 이제 2번 요거는 기억해놔야겠지. 등장인물의 성격. 자, 임꺽정하고 막봉이 그리고 박선달이야. 임꺽정부터 거기 막봉이. 양반 앞에서 기죽지 않고 양반을 거침없이 꾸짖는 것으로 보아. 호탕한 성격을 지녔으며 건강한 민중성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그 다음 박선달 쓰셔. 양반 행세를 하는 인물로 허세가 있고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성격. 평소에는 평민들을 무시하고 위급할 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 실제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의 무능함, 허세, 위선을 상징하는 인물로 풍자 대상이다. 했죠? 그 다음 이제 그럼 사공의 역할은 뭐냐 씁니다. 사공은 무뚝뚝하지만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인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박선달이 양반이 아님을 밝혀내는 재치를 발휘한다. 양반의 허세를 까발려 풍자하고 조롱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 지혜로운 민중을 상징한다. 하셨어요? 그 다음 4번에
적용학습 표현상 특징하고 효과거든요. 거기 첫 번째 이 부분에서는 구어체 활용했다 나와 있죠. 그 다음 이 부분에서는요. 이게 순수한 우리 고유어지 거기다 쓰세요. 토속적인 순우리말 어휘를 살려 썼다. 토속적인 순우리말 어휘를 살렸음. 그 다음 세 번째 박선달의 모습 행동 묘사하는 방식은 거기 쓰세요. 희화화지 희화화. 대상을 희화화하여 풍자적 웃음 유발. 대상을 희화화하여 풍자적 웃음 유발. 그래서 효과 뭐라고 써야 돼? 민중의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 민중의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 민중의 삶 사실적 제시 하셨어요.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요게 이제 탐진초녀라는 정약용의 한시예요. 거기 간단히 쓰세요. 관리들의 그 시 옆에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가렴주구 알죠? 막 핍박하고 빨아먹는 막 수탈하는 그런 거 가렴주구 가혹한 정치. 자,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한시 했어요. 거기다 옆에 같이 써요.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하며 목격한 피폐한 농촌 현실과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하며 목격한 피폐한 농촌 현실과 수탈당하는 농민들의 아픔을 고발하고 위정자들에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을 촉구한 작품.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을 촉구한 작품. 그러니까 정약용의 현실 비판이 드러나 있는 그런 한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드러내는 민중을 살펴보고 사회 현실을 비교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여기 옆에다가 아래 탐진초녀는 정약용이 전남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쓴 한시로 유배 생활하는 동안 자신이 보고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관리들에게 수탈당하는 민중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은 담겨 있으나 이 작품에서 민중은 수탈당하는 존재일 뿐 현실을 개혁하거나 저항 의지를 보이는 존재는 아니다. 이 말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탐진초녀에서 제시된 민중은 그냥 당하는 애들인 거야. 피해자. 그치? 반면에 그 다음 씁니다. 반면에 임꺽정에서는 건강한 민중, 사회의 모순을 타파할 가능성을 지닌 민중의 모습이 해학과 풍자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 아래 6번 한국 문학의 전통과 미적 특질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예가 될 만한 작품을 소개를 해보래. 이거는 뭐 잘 찾아서 소개해봐. 자, 그리고 그 아래 한 걸음 더 이거는 간단히 줄치고 정리합시다. 임꺽정이 16세기 중반 조선을 배경으로 해서 당대의 사회적 모순을 타파하는 민중의 의지적 삶을 그린 장편 역사 소설, 장편 대화 소설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는 거기 당대의 전제군주제, 양반 관료체제, 가부장적 사회 질서들을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제시 각층의 삶을 풍부한 고유로 재현한 작품. 됐어요? 그래서 당대 인물 제도를 해학과 풍자를 통해 비판적으로 서술했다는 점에서 한국 문화의 전통 특질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생동감 넘치는 민중의 삶 이렇게 연결해서 한국 문학의 전통 그리고 특질하고 연결을 하신 거죠. 이해됐어요? 거기까지 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자, 작품 넓게 보시면 여기 보이죠? 자신의 항일운동 체험을 바탕으로 쓴 중국동포 작가의 소설이래요. 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한국 문학의 개념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아까도 나와 있듯이 이 격정시대라는 작품의 작가는
실제 중국 땅에 머물면서 작품을 출간한,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중국 땅에서 작품을 쓰긴 했지만 항일 운동이라는 걸 했고, 그걸 통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민족으로서 정체성이 뚜렷한 작가가 외국에서 체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국어로 그려냈기 때문에 얘는 외국 문학이 아니라 한국 문학으로 보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일단 간단하게 내용만 보시면 거기다 쓰세요. 서선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작가가 항일무쟁 투쟁에 참가했던 역사적 체험을 그려내고 조선의용군의 실체, 그리고 당시 중국 동포들의 언어, 정서, 풍속 등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 쓰실 수 있죠? 그리고 본문 내용은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런 작품이 아니라서 한국 문학의 개념 설명하려고 제시해 놓은 거라서요. 일단 여기까지 끊으시고 요 부분 거기다 쓰세요. 인화장치를 뽑지 않아서 폭탄 테러 실패. 인화장치를 뽑지 않아서 폭탄 테러에 실패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 또 묶으시고 거기 보이죠? 사이드카를 타고 도망치는 서선장의 모습. 사이드카를 타고 이제 도망치는 서선장의 모습. 요 내용은 그냥 참고하셔서 요거는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촉교화랑 울음이 타는 강은 요거는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주 언급되는 작품들이어서요. 일단 첫 번째 촉교화 같은 경우는요. 아시죠?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신라에서 그 육두품이라는 계층적 한계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걸 하지 못했고 또 당나라 가서는 외국인이라는 또 한계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서러움, 요걸 드러내는 그런 한시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일단 위에다 정리.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 현실에 대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한자로 나오지 않아요. 거기 현대어플 보세요. 자,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노래하고 있는 작품. 했어요? 이 촉교화라는 건 접시꽃의 이름이고요. 여기에서는 촉교화 거기다 써놔. 접시꽃.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도 거친 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시적 화자의 분신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촉교화가 자기 자신인 거야. 접시꽃. 여기서는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도 거친 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귀인들로부터,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지, 외면당하는 화자의 자화상, 분신. 됐어요? 얘는 간단하게 거기다가 정리를 하죠. 오원율시의, 5글자 보이죠? 오원율시. 오원율시의 한시고요. 한시의 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격은 탄식적. 탄식 알죠? 성격 탄식적. 그 다음에 주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대한 한스러움 했어요. 그리고 표현상 특징, 자연물을 통해서 알죠? 그 자연물이 시적 화자의 쓸쓸한 그런 처지인 거죠. 처지 심정. 자, 거기 표현상 특징,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쓸쓸한 처지와 심정을 간접적으로 제시함. 간접적으로 제시함. 여기 나오는 촉교화는 시적 화자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얘가 전체 8행짜리 시인데요. 이런 율시 같은 경우는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기승전결처럼 수, 함, 경, 미 이렇게 나누거든요. 4단 구성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끊으시고 쓰세요. 척박한 곳에서 피어나는 접시꽃 129에 대한 핵심 내용 129 척박한 곳에 피어나는 접시꽃
했어요? 그 다음에 3, 4 묶으시고 화자의 완벽한, 완숙한 학문적 경지. 그러니까 나는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야. 이해되죠? 자, 거기 화자의 완숙한, 완벽한 학문적 경지. 됐어요? 그리고 5, 6 두 개 묶으세요. 경련. 그러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 5, 6 묶으시고 세상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 세상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 그리고 마지막 7, 8 묶으시고 7, 8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척박한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척박한 풍토 한탄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척박한 풍토 한탄 거기 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몇 개 쓰면 거기 맨 앞에 이거는 뭐 해석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한시니까 그 맨 위에 1구에 보면 거친 적막한 황무지 한 모퉁이 여기 보이지? 요 해석이 거기다 쓰세요. 촉규화가 피어있는 곳이고요. 촉규화가 피어있는 곳 척박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에요. 척박한 환경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자 그러나 다복하게 꽃이 피었다라는 게 탐스러운 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완숙한, 완벽한 학문적 경지, 뛰어난 능력. 완숙한 학문적 경지, 뛰어난 능력. 장맛비 그쳐서 향기 날리고 이 향기도 마찬가지야. 이 향기도 다복한 꽃이랑 같은 의미. 완숙한 학문적 경지. 보리바람에 그림자 흔들린다. 됐어요? 그 다음 수레와 말 탄 사람, 그러니까 수레 탄 사람. 요 수레 탄 사람은요, 임금이나 혹은 고관대작 같이 자신을 높은 벼슬아치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해요. 임금을 비롯한 고관대작들을 의미하고요. 자신에게 벼슬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인물들. 됐죠? 그런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고 니라서 도와줄까 물어본 거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고 벌나비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 볼 때 하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나한테 와서 이렇게 기웃기웃 엿본다 이런 뜻이에요. 천한 땅 여기 천한 땅이라는 거는 신라 얘기하는 거고요. 신라 천한 땅에 태어난 것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신분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림받았어. 그래서 체념적 정서. 나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신분적 제약에 의해서 나를 제대로 쓰지 않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울음이 타는 가을강 박제삼 여기에다가 이제 간단히 자유시 서정시고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전통적, 토속적, 그리고 애상적, 슬픈 느낌. 전통, 토속, 애상적. 주제는요, 삶의 유한성에 대한 한스러움. 삶의 유한성에 대한 한. 그러니까 이 시는 노을이 물든 그런 가을 강을 보는 거야. 그 가을 강을 바라보면서 삶이라는 게 제한이 돼 있잖아. 그치? 한계가 있잖아. 그런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한, 근본적인 한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런 한을 애상적으로 노래한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제까지 쓰셨죠? 표현상 특징 쓰세요. 표현상 특징 첫 번째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가 조화를 이루며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가 조화를 이루며 했어요. 한의 정서를 형상화 한의 정서 형상화 그 다음 두 번째 판소리나 민요조의 종결어미 그게 뭐냐면 여기 뭐뭐고나 그 다음 어디 갔어 뭐뭐 아이 또 갯내로 바꿔놨어 원래 이게 원형이 뭐뭐 건네거든요 원문에 요렇게 써있는 거 요런 표현들이요 뭐뭐고나 뭐뭐 건네 이런 표현들이 판소리나 민요조의 종결어미예요. 판소리나 민요조의 종결어미 요걸 사용해서 판소리나 특징 2예요. 판소리나 민요조의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전통적인 정서, 전통적 정서를 환기시킨, 불러일으킨다는 뜻이야. 전통적 정서 환기. 됐죠? 간단하게 내용 볼까요? 첫 번째,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있는 그런 마음일 때, 뭔가
혼란스러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일 때 쓸쓸함, 허전함 요런 상황인 거야. 전혀 혼란스러운 마음, 쓸쓸함, 허전함. 됐죠?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 요건 인간사. 인간사. 슬픔과 한의 원인, 인간사. 슬픔과 한의 원인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가을 햇볕으로나 가을 햇볕 거기 체크해서 씁니다. 가을 햇볕은 슬픔을 유발하는 매개체, 슬픔 유발의 매개체, 그리고 소멸의 이미지, 없어지는 소멸의 이미지, 슬픔을 유발하는 매개체, 소멸의 이미지.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에 이르러 눈물이 나네. 눈물 나구나. 자, 요 서러움의 정서, 서러움의 정서.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1연입니다. 1연 삶의 유한성에 대한 서러움. 삶의 유한성에 대한 서러움. 그 다음 2연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 체크하시고 죽은 육친에 대한 슬픔. 제삿날이니까 죽은 육친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리움의 이미지. 혈육이지, 혈육. 자, 죽은 육신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의 이미지. 그런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해가 진다라는 게 소멸의 이미지.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 제목이랑 연결되죠. 울음이 타는 가을강 체크하시고 저녁 노을이 물든 강의 모습이에요. 그치? 저녁 노을이 물든 강의 모습을 울음이 탄다라고 표현했잖아. 울음은 청각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 저녁 노을이 물든 강의 모습이고 시각의 청각화 하고 화살표하고 쓰세요. 시적 화자가 느끼는 서러운 감정. 시적 화자가 느끼는 서러운 감정. 아름답기도 하지만 서러움도 아주 최고조에 이른, 아름다움의 최고조, 서러움의 최고조,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건네. 됐죠? 여기까지 끊으시고 2연 씁니다. 황혼역의 풍경에서 느껴지는 애상감. 황혼역, 해질녘, 황혼역의 풍경에서 느껴지는 애상감.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연 볼게요. 저것 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녁 노을이 물든 강에서 느껴지는 경이로움. 그걸 보고 저것 좀 봐 막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거기 저것 봐 체크하시고 저녁 노을이 물든 강에서 느껴지는 경이로움. 내보담도 너보담도 나보담도 뭐 이런 뜻이야.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산골 물소리 거기 체크하시고 첫사랑의 기쁨, 청년 시절에 느껴봤던 첫사랑의 기쁨, 그런 산골 물소리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 체크하고 사랑의 좌절로 인한 슬픔. 첫사랑은 청년 시절, 사랑 끝에 그 다음 사랑이니까 이제는 중년이죠. 중년. 사랑의 좌절로 생긴 슬픔, 중년 시절의 슬픔. 그런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이제 다 늙은 거야.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고, 자, 요거는 완결된 물의 이미지고요. 유한성이 죽음이에요. 유한성, 한계가 있는 거. 그런 죽음과 무한성은 재생,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유한성과 무한성이 합일되어 있는 상태. 요거는 노년 시절. 그래서 노년.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해되시죠? 노년. 그래서 완결된 물의 이미지, 유한성 죽음과 무한성 재생의 합일, 요걸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이제 물인 거고요. 그런 노년 시절. 자, 소리 죽은 가을강 거기 체크하시고, 요거는 울음을 사귀고, 내 마음으로 삭히는 거지. 그래서 울음을 사귀고 슬픔을 내면화한, 울음을 사귀고, 이제 소리내서 울지 않아. 그래서 울음을 사귀고 슬픔을 내면화한 한의 모습. 그거를 소리 죽은 가을강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울음을 사귀고 슬픔을 내면화한 한의 모습. 그런 것을 처음 보겠네 라고 얘기하죠. 아까 앞에서 간단히 표현상 특징할 때 대조적 이미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대조적 이미지라는 거는 물과 불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일단 물의 이미지는 거의 다 쓰세요. 눈물.
가을강, 산골물, 그리고 바다. 눈물, 가을강, 산골물, 바다. 요게 물의 이미지고요. 불의 이미지는요. 그치. 가을 햇볕, 그리고 불빛, 해질녘 이렇게 나오죠. 가을 햇볕, 불빛, 해질녘 요 두 가지가 대조적인 그런 이미지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해질녘에 가을 강가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삶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내 유년 시절도 내 어렸을 때 살아온 거를 막 떠올려 보면서 내가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삶의 애상감 뭐 요거에 대한 얘기라고 보여지는 그래서 주된 정서나 태도는 서러움, 한스러움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셨어요?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2-1 부분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